반갑습니다. 예, 아침 시간에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 부분까지만 일단 요 소단 요 주제까지만 하고 네, 이 원격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뒷부분 남은 부분 경제 부분 시험 범위가 이제 경제까지 내가 시험 범위로 적어 줄 때에는 285쪽까지 적어 준 것 같아요. 285쪽까지인데 뒤에 경제 부분은 한 1시간 만에 후다닥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혹시 뭐 중간에 띄어먹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문자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반 YH 무역 안 했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그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시험 범위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뭐 뒷부분은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극현대사,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용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괜히 나도 위험 부담을 안 가지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두환 정부가 6.29 선언을 했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민정당 대통령 후보자였던 노태우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우리 어떤 6월 항쟁의 결과물로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한 군사 독재가 끝나고 군사 정부가 끝나고 이제 다른 어떤 민주화 세력들이 자리를 잡을 것 같았는데 고해 대통령 선거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출범입니다. 네. 13대 대선. 자, 오랜만에 치러지는 거의 한 16년 만이네요. 1971년 선거 때 그때 직선제를 하고 16년 만에 요 시기가 이제 1987년 12월 16일. 예. 요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내 기억이 이때부터가 내 삶의 어떤 기억이 나요. 이때 내가 밤늦게까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숫자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밤늦게 이거 TV 중계되면서 그 대통령 선거 방송을 밤늦게까지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막 숫자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87년 12월 16일 요때 선거는 사람들의 관심도 정말 많았습니다. 89.2%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이거는 3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혔던 3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제일 가는 투표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인단 쓸 때나 또 뭡니까? 통일주체 국민회 있을 때는 거의 100%였는데 뭐 그거 말고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요게 한 두 번째 탑2 정도 됩니다. 탑2 요렇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나요? 부터 해가지고 이제 의심이 가는 게 많지요. 노태우는요 그 하나회 멤버, 우리 그 12.12 때 얘기했던 그 하나회 멤버 전두환의 아주 오랜 친구이자 하나회 멤버였던 이때 당시 민정당이라고 이 그 전두환 정부의 여당이죠. 민정당 소속이었는데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느냐. 자, 김영삼과 김대중 둘 중에 한 명이 될 줄 알았죠, 모두들. 근데 이분들이 분열을 하게 돼요. 예, 분열을 하게 돼요. 당시 이 두 분은 이제 통일민주당이라고, 통일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거의 뭐 군사 정권에 맞서 싸웠던 요 두 명의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처음에는요 서로 막 양보해주고 막 내가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내가 지원하겠다. 내가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지원하겠다.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삼은 이제 1971년 대선, 그때 당시에 40대 기수론 하면서 했던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경선을 했을 때 김대중이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김대중을 막 이제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김영삼은 내심 김대중이 양보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고, 김대중은 사실 뭐 통일민주당 안의 세력도 김대중은 늘 정치활동 중지되고, 특히 전두환 시대 때, 박정희 시대 때 늘 밖으로만 돌았기 때문에 내부의 세력이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오는 그 김대중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의 서운함,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사실 말이 좋아서 양보지, 지금 딱 분위기는 누가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거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민정당, 특히 노태우 후보의 인기가 거의 바닥을 쳤거든요. 바닥은 좀 과장이고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양보가 잘 안 이루어져요. 양보가 잘 안 이루어지고, 결국에 결국 이런 어떤 갈등, 그 주변에서 어떻게 조정해봐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두 분이 이제 강을 건넌 것 같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강을 건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후보 단일화는 이제 아예 물 건너 가게 되는데, 그래도 설마 지겠나 했을 텐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때 당시 10월 달에 1987년 10월에 고려대에서 시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영삼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야유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잉크가 터졌어요. 잉크가 터졌네요. 자,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제 김영삼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야유가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야유가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김대중이 올라오니까, 그 단상에 올라오니까 대통령 김대중 하면서 난리가 나고, 결국 그날 이제 김대중이 군중들한테 목마 태워져 가지고 거의 그 안암동 고대 바닥을 한 바퀴 빙 돌거든요, 고대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김대중 씨가 통일민주당을 탈당을 하고요. 잘 안 보이죠? 갑자기 이게 겨울이라 추워서 터졌나? 터졌어요. 할 수 없죠 하여튼 탈당을 하고, 요 평민당이라고, 평화민주당이라는 거를 창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 두 분은 하여튼 사이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가 나중에 그때 아프고 병원 계시고 그랬을 적에 병문안 가면서 좀 풀어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선거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니까 표가 갈렸지요. 결국 이때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36.6%, 그 다음에 YS 김영삼이 28%, 김대중이 27%,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되는데, 요 전에 이제 사건 하나를 소개하자면요, 그 칼기 폭파 사건이라고, 칼기 폭파 사건이라고 1987년 11월 29일 한 보름 정도 전이다, 그죠? 한 17일 정도 전에 칼기 폭파 사건이라고, 우리 그
당시 중동,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갖고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태워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으로 115명 정도 되는 우리 그 귀국하려는 노동자가 죽었는데 이게 나중에 누구의 소행으로 밝혀졌느냐 하면은 김현희라고 그 북한 쪽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했던 북한 공작원이 소행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보시고요. 일단 민감한 얘기는 나는 피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요 칼기 폭파 사건, 비행기가 폭파되는 사건 이후에 뭐 하여튼 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뭐 현 정부를 찍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좀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태우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인기는 별로 없는 게 그 뒤를 이은 13대 총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지요. 요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이 아주 크게 집니다. 그래서 여당이 작고 야당이 많아지는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민정당이 125석. 나머지 야당, 나머지가 172석. 이 정도에 오를 정도로 뭐 하여튼 되게 뭐 거의 요때 되면 이제 국회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엄청 힘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나중에 요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1988년 5.18 청문회. 5.18에 관해서 이제 청문회 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 5.18에 대해서 청문회가 벌어지는 거고 그때 이제 히트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대통령하는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예, 이렇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요거를 뒤집기 위해서 노태우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3당 합당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지요. 당시에 그 민정당, 원래 노태우 당이었던 민정당, 그 다음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 이때 당시에 그 YS 그리고 JP 김종필, 그 옛날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김종필 씨. 그래서 이름이 신민주공화당이에요. 이 박정희 때 여당이 민주공화당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부들이 합당을 하게 되면서 거의 이제 200석이 넘는 민주자유당이라는 대표 당이 탄생하면서 뭐 노태우 정부가 한숨을 좀 돌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YS 김영삼이 이번에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영삼이가 했던 말이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이때 당시에 이제 김영삼은 김영삼 나름대로 좀 그랬던 게 이 13대 총선 때 통일민주당이 재미를 못 봐요. 제1야당 자리를 김대중의 평민당, 평화민주당한테 넘겨주거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가 정치적 입지가 좀 불안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3당 합당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정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서울올림픽. 뭐 큰 행사입니다. 요즘은 이제 올림픽을 갖다가 되게 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제대회가 별 재미를 못 봐요. 예, 옛날만큼 뭐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좀 컸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옛날에 정말 최빈국, 정말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게
되게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올려준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요 두 진영의 국가가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최하면 자유주의 국가,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애들은 참가 안 함.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개최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은 참가 안 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역대 최다로 많은 나라가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된 대규모 행사. 이때 당시 1980년대 말로 가면 이제 냉전의 분위기가 좀 해소되는 데땅트의 분위기로 가거든요. 데상트. 데상트가 아니고 데땅트. 미안합니다. 데땅트의 분위기로 가는데 그거 이제 잘 반영해가지고 하여튼 요게 국제적인 선전 효과도 되게 컸겠죠. 안 그렇겠어요? 30년, 38년 전만 해도 전쟁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완전 막 정말 못 살던 그런 나라가 막 빌딩이 있고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야기는 안 했는데 경제는 하여튼 괜찮았어요.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빼놓고는 경제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호황 이때 당시가 이제 세계적인 호황기라고 해가지고 3조 호황이라고 해서 기름값 싸고 달러 싸고 그 다음에 금리 은행 이자 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조 호황이라고 해서 되게 우리 같은 나라들한테 유리한 시기에 있던 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때 말아먹은 나라도 많아요. 그러면 딴 나라도 다 잘 살아야지. 어쨌든 뭐 군사정권 시기 때 그때 뭐 전두환 시기라든가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가 올라간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100%의 만족은 이끌 수는 없고 나중에 그런 급격한 성장 때문에 결국 IMF 전략 없는 경제로 인해 가지고 IMF의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경기는 괜찮았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면 북방외교. 북방외교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따 8시 반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계를 좀 자주 보게 됩니다. 끝나가네. 자, 북방외교라고 해서 이 북방외교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독에 보면은 동독 서독 나눠져 있을 때 서독에 보면은 서독의 총리 하나가 동방외교라고 해가지고 동독을 향해서 화해 제스처를 하고 그게 한 1960년대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동방외교라고 해가지고 히트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우리는 북방외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원격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을 위해 퀴즈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서독에서 동방외교를 실시한 총리가 있습니다. 그 총리의 이름을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10명에게 10명 너무 많은데 선착순 5명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를 모르면은 6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6반 애들한테 야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빨리 전화번호 좀 갖고 와봐라 하면서 물어보면은 애들 잘 해줄 거예요. 자 어쨌든 하여튼 그 총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그 소독의 그 총리는 뭐 나중에 폴란드에 가가지고 그 폴란드가 전쟁 피해 아우슈비츠가 있던 자리가 그쪽이거든요.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들 막 있잖아. 막 죽이기 위해 만든 그 감옥 아우슈비츠 그쪽 하여튼 폴란드에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사과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총리의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그 하여튼 되게 유명한 뭐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거기에 이름을 본따 가지고 북방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요. 소련과 1990년 곧 소련 붕괴됩니다. 중국과 92년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남북한 UN 동시가입. 그러니까 원래 UN에 우리만 가입되어 있었잖아요. UN에서 사실 만든 나라가 우리지 뭐. 91년.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해서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통일 정책의 틀이 되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요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북방 외교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많이 하고 북한과도 조금 유화적인 관계를 했다 하는 거. 그리고 요 시대 때 보면요, 해외여행이 자율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보급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풍문으로 들었어. 우리 범죄와의 전쟁 배경이 또 요때입니다. 네,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는 외국만 가도 아직 막 국가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좀 못한 야쿠자라든가 일본의 야쿠자라든가 미국이 이탈리아의 마피아 이런 아들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진짜 폭력 조직이 막 그렇게 양성적으로 막 대놓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거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를 했다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노태우 정부는 이렇게 잘하기만 했나요? 아니요. 안 좋은 거 찾아보면 많아요. 부정부패. 특히 노태우 하면은 부정부패. 앞서 전두환 때도 그랬고요. 노태우, 전두환 하여튼 부정부패. 이때 당시에 이제 비자금. 그 비자금이 뭐예요? 다 우리 세금입니다. 2천억 원대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 그 정도, 그거 다 어디 쓰노, 그죠? 그러니까 2천 몇억 대 되는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계속. 이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이후에도 하여튼 계속 나옵니다. 예, 계속 나오게 되니까 좀 여기에 열낼 일이죠. 열낼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열낼 일이 많이 남았다는 거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자, 일단 8시 반에 내가 회의가 있는 관계로 일단 노태우까지만 정리를 하고 김영삼 정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 6공화국, 현재까지 6공화국입니다. 이 부분 설명 안 했네요. 그래가 6공화국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 의미는 없고, 현재는 이제 땡땡땡 정부, 땡땡땡 정부 아니면 별칭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 노태우 때 이 슬로건이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자라고 해가지고 노태우 보통 사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도 어렴풋이 납니다. 네,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김영삼 정부부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